안녕하세요. 네. 저는 랜드스쿨에서 민법 과목을 맡고 있고요. 지금 오늘 장원고시학원에서 여러분하고 지금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먼저 받으신 거 잠깐 볼게요. 네,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연간 강의 계획표하고요. 하나는 오늘 나갈 자료하고 두 개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연간 강의 계획표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받으신 거 보시면, 자, 민법이요. 순환 구조가 11월,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때 1순환 들어갑니다. 이때 전체적인 용어하고요. 흐름 위주로 갑니다. 용어하고 흐름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2순환부터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기에 돼요. 2순환. 1월, 2월부터요. 거기 기본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체계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3순환 돼서 중급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 3순환을 묶어보세요, 한번. 1, 2, 3순환을 묶어보시면, 3순환까지요. 그때까지가, 민법 이론이요. 민법 이론 정리예요. 민법 이론 정리. 1순환, 2순환, 3순환, 요때까지를 묶어가지고 이론 정리가 요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순환 보시면 5, 6월 있죠. 5, 6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화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때 요약 정리를 해요. 요약 강의를. 앞에 1순환, 2순환, 3순환에 이론 정리했던 거를 요약 정리를 해요. 요약 정리를. 그럼 이론 정리를 몇 번 하시는 거냐면 몇 번 하시는 거예요? 4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순환 11월, 12월은 깊이 못 들어가고 첫 출발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순환, 3순환, 4순환, 즉 3번 정도 이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3번. 예. 근데 점점 더 양을 이렇게 좀 더 양을 많이 하거든요. 점점 더 분량이 많아져요. 분량이 적어지면 좋은데 분량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 지고 가야 될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야 될 분량이 많아져요. 대략 민법이 한 700개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700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환을 끊는 거를 2달로 끊고 있잖아요. 그죠? 2달.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뵙는데 8번에 끊는 거예요. 8번에. 8번에 끊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압력을 받습니다. 저도 압력을 받지만 이거 수업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께서 이제 프레셔를 압력을 많이 받게 되세요. 2달에 한 순환을 끊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을 계속 올리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될 짐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5, 6월 되면 이제 내가 져야 될 짐이 어떤 건지가 다 파악이 돼요. 파악되는 게 6월 달입니다. 그때 되면 내가 시험장까지 메고 가야 될 콘텐츠가 내용이 어떤 건지가 여러분이 딱딱 파악이 되고 정립이 돼요. 그게 6월입니다. 이제 6월. 그때쯤 되면 내가 민법이 어느 정도 와 있구나가 자리를 잡혀요. 그게 3순환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3순환이에요. 첫 달 11월, 12월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요. 1월, 그 다음 3월, 5월 이렇게 3순환에서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되시면 민법이 이제 잡히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되면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이론 정리했던 거 문제풀이하고요. 응용을 해요. 응용하는 과정을. 근데 그때 이 기초적인 거 설명을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기초적인 설명은 그때 못 드립니다. 그래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오시면 이게 공부가 부족하고 늦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오시잖아요. 여기요. 그죠? 1월, 3월, 5월. 적어도 3순환을 하셔야 되는데 4월이나 5월에 오시면 그냥 한 바퀴 잠깐 하고 나서 문제풀이로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응용이 되시냐?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간혹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많이 고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통은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이론 정리를 3순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7, 8월, 9월, 10월 이렇게 응용하고 마무리 특강하는 걸로 이런 과정을 밟으면 민법이 이제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다 내 합격에 필요한 분량, 합격에 필요한 내용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시험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하시면 이렇게 나가시면 80% 정도 합격하세요. 80%. 제가 그래서 여기 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을 맺은 거고요. 근데 이 시점이 빠를수록 빨리 할수록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하고 마무리 특강하고 문제풀이 할 때 고생을 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신 게 여러분한테는 큰 행운이세요. 1월 달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더 본 거하고요. 2번 본 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을 몇 번 정도 보시느냐면 우리가 이제 책이 나오면 책을 이론적으로 4번을 떼게 되죠. 그죠? 사순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순환까지는 책을 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죠? 복습한 것까지 합치니까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해독수가 많아질수록 점수는 점점 좋아진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회차별로 이렇게 이번 달에 11월, 12월 진행된다는 거 거기 회차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에 보셔야 될 거는 민법의 전략적 접근하고요. 민법의 편제. 2가지입니다. 2가지를 먼저 목표로 해서 가겠습니다. 다시기 전에 부탁드릴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 이게 필기하는 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우신 분이 계시고 필기하는 게 좀 이렇게 어색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연령이 저연령일수록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필기하고 강의 듣고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놓으셔야 돼요. 어느 걸 놓습니까? 어느 하나를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운용의 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듣는 거 위주로 하시고요. 듣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쓰는 것까지 하다 보면 강의 내용을 이렇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강의 듣고 쓰고 2가지가 다 소화된다 그러면 다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가 2개가 안 된다 병행이 그러면 듣는 거 위주로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복습할 때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펜을 2개를 가지고 오십시오. 펜. 파랑색하고 초록색이요. 파랑색, 초록색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빨강색을 지금부터 쓰라고 권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부터 빨강색으로 막 줄을 거놓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이요 4순환 정도 돌아가죠. 그럼 그때 되면요 책이요 너무 이게 산잡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4번 정도를 또 보셔야 되니까 4번이 아니라 합격하려면 10번 정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을 그시더라도 이렇게 좌대고 이쁘게 한번 거주시면 다음 달에 또 보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날림으로 써놓고 날림으로 줄 긋잖아요. 그걸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양복 마치 안달인 거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딱 그시고 색을 2개로 통일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파랑색하고 초록색. 그러니까 빨강색은 언제 쓰냐? 6월 달부터 제가 써요. 6월 달부터는 빨강색으로 갑니다. 거기 그때 밑줄 긋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딱딱 찍어드려요. 그 전에는 5월달 전에는 파란색하고 초록색으로 중요한 용어, 중요한 이렇게 단어, 콘텐츠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서 갈 거예요. 기출문제하고 6월달 되면 이제 딱 놓고 빨강색으로 확 전환합니다. 6월달부터.
자, 그래서 색하고 그다음에 필기 이런 거 잠깐 말씀 언급을 했고요. 자, 민법 문제 잠깐 여기 전략적 접근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한번 보셨어요? 자료 나온 거? 예. 안 보셔도 되고요. 예.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이 사실은 민법의 문제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민법의 문제가 싸우는 모습입니다.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되니까 이걸 해결을 못 하니까 법으로 가서 풀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전의 내용이 사실은 무슨 내용이에요? 싸우는 거 해결하는 거 이게. 싸우는 걸 해결하려고 규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그죠? 여기 싸운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그 싸우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 모습은 이거예요. 원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 친구 얘기 좀 할게요. 제 친구가 원단 공장을 합니다. 원단 공장. 그래서 저 갑이라는 저분하고요. 예, 거래를 오래 했어요. 거래를 한 5, 6년 하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게 돼가지고 예, 외상으로 거래하고 술 먹고 이러는 거는 너무 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외상으로 원단을 이렇게 줬어요. 외상으로. 예, 이거 준 액수가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줄 때는 믿으니까 저렇게 외상으로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이분한테만. 예. 오래 이렇게 신뢰가 쌓였으니까. 예. 예.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올부터 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때 이 친구가 예, 외상 거래를 했으니까 9천만 원에 대한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예, 채권이 생겼습니다. 금전 채권. 채권이 생겼어요. 저쪽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예.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소송해. 어디? 법원에도 합니다. 그죠? 예, 소송했어요. 그죠? 뭐라고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걸 때 뭐라고 걸어요? 네, 맞습니다. 그 소송을 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 우리가 친구한테 돈 꺼주죠. 그거 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대여금 반환 소송. 그죠? 예, 이걸 갚아라. 이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걸죠. 예, 소송 걸었어요. 소송 거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원고라고 그래요. 원고. 소송 당한 사람을 피고. 예, 이제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소송 걸어야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소송 거는 게 맞아요? 안 거는 게 맞아요? 일단 맨 처음에는 갚아달라고 하죠. 예. 갚아달라고 누구한테요? 예,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연락이 안 돼요. 주소지 가죠. 맞습니다. 그죠? 주소지 가요. 주소 찾아가지고 가면요. 이분이 나 잡아가시라고 기다리셔요? 예, 없어요. 주간에 가도 없어. 그죠? 예, 밤에 갑니다. 밤에 가도 없어요. 예, 이제 난감해졌어요. 900만 원이면 포기라도 해요. 9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이 인간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수소문해 봤더니요, 한국에 없어요. 동남아에 있어요. 예, 필리핀에 계시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야, 방법이 뭐냐? 저분 필리핀에 있는데 방법이 뭐야?
그 사람 잡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야, 나는 거기 목숨 내놓고 가서 돈 그거 받는 거 난 싫다. 필리핀은 참고로 총기 휴대가 된답니다. 그죠? 예, 이게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데, 예. 그래 우리 친구가 야, 우리 골프 치러 가는 김에 한번 단체로 한번 가자. 목숨 내놓고. 이 친구가 야, 니네끼리 갔다 와. 네,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채권은 없는 거예요? 채권은 있는 거예요? 있죠. 있는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이 없어요, 있어요?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뭐가 안 돼요?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죠. 그죠? 받을 채권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왜요? 채무자가 없고, 또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채무자한테 뭐가 있으면 이제 재산을 원래 뒤져야 돼요. 채무자를 맨 처음에는 사람을 찾아요. 그죠? 사람을 수소문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 못 찾으면 뭘 찾아요? 아, 예, 맞아요. 재산을 찾아요. 재산. 재산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어요. 여기 부동산, 살고 있는 아파트 있냐, 땅 있냐, 이거 찾고요. 그 다음에 뭐 찾아요? 동산, 자동차라든가 냉장고 있으면 찾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있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압류를 치면 되죠. 압류를 걸면 돼요.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다도 압류 걸어. 그래 우리가 가끔 빨간 딱지라고 보세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 그죠? 이게 이거죠. 동산에다가 딱지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면 돼야 한다. 이걸 동산을,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걸, 전자제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조치? 압류 조치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저 나올 때 여기다 딱지 붙여요. 왜요? 학원만 딱 갔다 오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압류입니다. 이게 압류 조치요. 그거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움직이면 법적으로 처벌돼요. 봉인무효죄라고 처벌돼요. 압류된 거. 자, 이게 있으면 되죠. 이거 있으면 여기다 뭐 하면 돼, 이거? 압류를 걸어요. 근데 이거를 안 했잖아요. 왜? 믿으니까 이걸 안 해놓은 거죠. 맨 처음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채무자라면 여기에 이런 걸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죠. 이거에 없어요, 지금. 예, 그래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있고요. 이분은 없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처가 있어, 처. 자, 그러면 이 을이 저 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거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거래 당사자인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이 처에게는 이 채권을 요구할 권리가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사람의 채권이 저기한테는 작용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채권의 한계예요. 그죠? 그럼 이분 형제한테는요? 이분 형제한테도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 왜요? 이분들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거래를 갑이랑 한 거지 이 사람이랑 한 게 아니죠. 법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계약 당사자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 계약 당사자라고 불러. 이 채권은 이 외상으로 원단을 떼간 갑이라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요구를 할 수 있고 변제를 압력을 가할 수 있죠. 얘는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법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제3자. 이 제3자에게는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막 하죠? 아니면 친구끼리 싸움하죠? 그때 옆에서 참견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아, 제3자 빠져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둘의 문제거든요, 둘의 문제. 그죠? 그래, 이 친구가 지금 9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채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만족을 못 얻는 거죠. 즉, 채권은 채무자가 협조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채무자가 뭐 하느냐? 협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관건이에요. 돈을 갚아주냐 안 갚아주냐. 그죠? 돈 빌려갈 때는 아쉽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배째라고 나오는 게 이거죠. 자, 그럼 공부는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도 관계거든요.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이쪽에서 제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해주십시오 요구해도 예,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 달려 있어요. 그죠?
예, 성형하려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수술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의사. 그죠? 아, 걔가 채무자예요. 걔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누가 채권자고요? 예, 신해철 씨가 저 병원에 갔어요. 그죠? 뭐 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갔죠? 돈 주고, 그죠? 그럼 신해철 씨가 채권자예요. 그쪽은요? 채무자.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술을 해줄 의무가 있죠. 채무가 있는 거죠. 그죠? 수술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그 의사 채무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걔가 대충 해놓으면 엉망이 되는 거고, 얼굴도 그래, 성형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채무자가, 제가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동창한테 해가지고. 그죠? 예,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채권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채무자에 달려 있어요. 채무자. 이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쪽 위주로 생각하죠? 아니라고. 채권은 이 채무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 보셔야 돼. 독일은 채권 위주로 보는데, 스위스 가면요, 채권이라는 게 네 맘이 아니라 얘한테 달려 있다니까. 얘 채무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채무법이라고 그래요. 채무법. 채권법이라고 안 해요. 관점을 달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받을 돈 엄청 많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비웃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 내가 안 주면 그만이야. 그죠? 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요. 이렇게 그냥 금전 거래를 하거나 외상 거래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해놓으면 이 채권이 만족이 안 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이 영원히 언젠가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몇 년? 10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사라져요. 10년 지나면 사라져요. 안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예, 이거 이렇게 아까처럼 소송을 걸든가. 소송을 걸어두면 이 채권이 안 없어져요. 압류를 걸어도 마찬가지. 뭐를 걸어도? 압류를 걸거나 소송을 걸면 이게 안 없어져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외상거래했죠? 예. 이 친구가 참고로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예, 1년에 한 10억 이상을 벌어요. 이 친구가 민법을요? 야, 너 민법 아냐? 그랬더니 내가 민법을 뭐를 알겠어. 그런데 이 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거래한 지 몇 년 돼서 그랬더니 꽤 됐지. 그럼 이거 10년 지나면 아웃되죠? 뭐에 의해서? 소멸시효라는 거에 의해서. 소멸시효. 근데 이 친구가 민법 공부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이분이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다 압류 걸면 되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남겨놓은 건 처만 있어요. 여기 처만. 저 처의 재산에다 압류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죠. 왜? 당사자 아니에요. 저기다만 걸어요. 저기다. 저 사람한테만. 이 사람 차 있으면 차에다 걸고 집 있으면 집에다 거는 거죠. 월급 있으면 어디다? 월급에다가. 그래야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멈춰버리고 스탑이 돼요. 스탑. 근데 제가 재산을 다 빼돌렸을 거 아니야, 저분이. 그죠? 빼돌리죠. 소위 말하는 잠수 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뭐를 타요? 잠수를 타요. 왜요? 왜? 얘가 못 찾게 하려고. 그죠? 그래 핸드폰 끄는 거죠. 예. 그래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채권이 안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소송 걸어도 안 없어져요. 그죠? 예, 소송. 두 번째는요? 압류를 걸어야 돼. 압류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찾아내야 여기다 압류를 걸지. 그죠? 못 찾아내면 어디다 압류를 걸어? 어디다?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못 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방법이 소송 걸면요. 나 소송 걸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옆에서 배우자가. 공부를 반만 했으니까 소송 건다고 그러지. 이거 소송 걸었다가 지금 뭐가 없어 지금. 채무자도 없고 재산도 없어. 그럼 소송 걸면 뭐만 들어가요? 비용만 들어가고 돈 못 받는데 그러면 뭐 할 거냐고.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할 거냐고. 변호사가 물어보거든요. 채무자님이 재산은 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는 게 첫 번째예요. 왜요? 재산이 있어야 소송을 걸고 이기든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소송을 걸어서 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판결 받으려고요? 판결 받는 건 그건 수단이야, 수단. 맞죠? 예, 판결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는데 뭐가 없으면요. 그럼 이 판결은 실효성 없는 판결이에요. 껍데기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재산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채무자한테 재산이 있습니까? 급여 생활을 합니까? 급여 월급이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왜? 그래야 가서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뭐를 했냐면 지불각서를요. 무슨 각서를?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그러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예, 중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서 써달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 9천만 원짜리 채권을 얘가 어떻게 했어요? 지켜놨어요. 그죠? 예, 뭐 하나 받아가지고요? 지불각서 하나 받아가지고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서라는 게 우리 생활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것도 없으면 이 친구는 이거 날리는 거죠. 예,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한 이 친구가 또 누군가가 와서 우리 외상거래 하자고 그러면 이분이요, 이 제 친구가 안 하든가 아니면 뭐를 해요? 요구를 해요. 요구. 뭘 요구해요? 담보. 예,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이나 이걸 설정해달라 이거죠. 뭘 해달라? 근저당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자. 이 외상거래 대금 9천만 원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달라 이거죠. 네 부동산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얘가 튀어도요. 이 채무자가 튀어도 또는 잠수를 타도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저당권이. 이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동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할까요? 못 옵니다. 이건 얘 움직이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당권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그럼 얘가 도망가도요. 얘가 도망가거나 이래도 잠수 타도 뭐가 남아있어요? 부동산 있죠. 집이나 아파트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갱매. 예, 맞습니다. 경매를 치죠. 경매를 쳐가지고 9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채권을 지키는 방편. 그죠?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을이 갑하고 9천만 원에 대한 외상 거래를 했죠. 그럼 을하고 갑하고의 요 관계는 채권 관계라고 불러요. 요걸 무슨 관계예요? 채권 관계. 채권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예요? 사람하고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채권 관계예요. 사람하고 사람 간의 문제가 채권 관계. 여기는요, 요 밑에는요. 채권 관계예요? 사람하고 누구 관계예요? 사람하고 뭐? 물건하고 관계. 재산하고 물건하고 관계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 관계. 요건 무슨 관계예요? 물권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도 우리가 다루게 될 분쟁의 핵심 뼈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관계하고? 채권 관계하고 물권 관계. 이 문제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렇게 돈 떼먹은 거 이거 해결하는 거는 무슨 문제? 채권 문제. 그죠? 그럼 이 집이 가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 주소가 돼 있어요. 집에 주소가 돼 있죠. 그럼 그 사람 거야만 저 채무자 소유이어야만 이분이 뭐를 걸 수 있어요. 거기다 압류를 걸죠. 그죠? 예. 그러면 이분이 이 부동산에 뭐 해야 돼? 이 채무자가 소유자냐 아니냐 따지는 거죠. 뭐냐? 이 부동산의 소유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소유자이어야 압류를 걸어요. 그죠? 제 소유 아니면 압류를. 예. 그거는 무슨 문제? 물권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있었다. 이분한테 자동차가 있었다. 보니까 차는 이분이 탔는데 보니까 뭐라고요? 이 실질적인 주인은 처남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압류를 걸어 못 걸어? 이거 무슨 관계? 물권 관계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신해철 씨가 지금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럼 병원 원장하고 문제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채권 관계입니다. 채권 관계.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 물권 관계? 딱 집으시려고요? 무슨 관계요? 채권 관계입니다. 채권 관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하고 저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 물권 관계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고 이거죠. 그죠? 누구 거냐고. 물권 관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민법이 이렇게 채권 관계하고 물권 관계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분이 뭐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또 뭐가 붙어요? 상속 문제가 붙죠. 그걸 가족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가족 관계.
이분이 상속받은 재산이 이 사람 차 맞냐? 이거 상속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그죠? 예. 이게 상속 지분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가족관계. 그래서 민법의 문제는 세 개로 지배하게 돼요. 채권관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돼야 되는데 민법전을 딱 폈더니요 뭐가 나와요? 민법 총칙이 나와. 그래 민법을 보면 민법전 구성이나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맨 앞에 민법 총칙이 나와요. 총칙은 무슨 규정이냐면 이런 거에 대한 총괄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예, 그래 총칙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관계, 이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인 물권 관계,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나와요. 물권법. 이건 무슨 관계? 이 물건에 대한 소유 문제, 지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누구 거냐 저게 누구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관계? 채권 관계, 채권법. 이 채권법을 뭐라고부터 부르냐면 계약법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법? 예,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로요? 가족관계, 친족 상속 문제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원래 민법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가족관계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신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 민사특별법이 들어와 있어요. 민사특별법.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민법전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뭐에 관한 거냐면 분쟁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채권 가지고 싸우는 거고 물권 가지고 싸우는 거고 상속이고 상속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체계예요. 예. 이 싸우는 모습이 얘가 소송 걸면 얘가 원고, 여기 소송 당하면 피고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싸우는 게 둘만 싸우는 게 아니라 4천만 명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4천만 명이 해방 이후 계속 싸우잖아요. 재산 가지고 싸우죠. 상속 가지고 싸우죠. 누구 거냐고 싸우죠. 채권 가지고 싸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사례로요. 원래는 민법이 다 사례예요. 이렇게 사례. 무슨 문제예요 이게? 사례로 돼 있어요. 을하고 갑하고 뭐 가지고 싸우냐? 사례로 돼 있죠. 그죠? 사례로 하다 보니까 4천만 명이 싸우는 거를 사례로 하면 책이요. 너무 두껍죠. 그래서 이거를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분야별로 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을하고 갑하고 뭐 외상거래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추상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 원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를 지금 학문적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포장만 이쁘게 된 거지.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싸우는 거 이거. 얘가 주장하는 채권이 있냐 없냐. 얘는 없다고 그럴 거고 얘는 있다고 그럴 거고. 그죠? 예. 얘는 뭐라고 그래요? 있는데 9천만 원은 아니고 5천만 원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5천이 아니라 9천이지. 그죠? 예.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얘가요? 5천만 원은 외상거래 영수증이 있어. 그럼 나머지 4천은 없어. 영수증이 없어. 그죠? 그럼 채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되는 거죠. 이게. 이쪽은 주장만 하는 거죠. 없는 거잖아. 증거가. 그죠? 채무 부존재죠. 이게 채무가 부존재하다. 나머지 4천은. 이게 권리에 관한 분쟁이에요. 권리에 관해서 이 채권이라는 권리, 물권이라는 권리, 이 권리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싸우는 거를 내버려두면 총으로 쏠 거 아니에요. 필리핀처럼. 그죠? 예. 필리핀처럼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쏘기 전에 뭘로? 법대로 해보라 이거죠. 법대로. 그래서 법이 나왔어요. 법이. 거기서 말하는 법이 무슨 법? 맞습니다. 이 민법전에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고. 민법전에 규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민법전 조문이 몇 개로 돼 있어요? 볼게요. 이제 자, 자료집 보시면 1장 넘기세요. 1장 넘기면 뒤에 보면 민법 총칙 개관 나와 있어요. 그죠? 뒤로 또 넘겨보세요. 뒤로 또 넘기면 민법의 체계라고 나와요. 1절 총설. 한 장, 두 장 넘기세요. 두 장 넘기면 1절하고 총설 나와 있죠? 네. 총설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면 민법전의 체계라고 나와 있어요. 민법전의 체계 보셨어요? 쌍괄호 2번. 써보세요. 민법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로? 몇 개로? 4개. 총칙. 그 다음에 4개요. 예, 그럼 민법 총칙이 어디부터냐면 1조부터 184조예요.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 물권법은 185조부터 372조까지요. 기약법이 373조부터 어디까지냐면 766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공부의 자료, 수험의 자료는 이 민법전입니다. 이 민법전에 있는 조문이죠, 조문. 민법전에 있는 조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첫 걸음이에요. 왜? 이 조문이라는 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니까. 그래서 법조문입니다. 이 법조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관건.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에 관한 용어하고 그 다음에 그거 분석하는 게, 뜯어보는 게 우리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는 게 생겼어요. 법조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우리 대법원에 해석을 해줘. 대법원에서 해석을 해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판례라고요. 판례. 이 양이 엄청 많아. 이게 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000개씩 나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 조문하고 판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고요. 조고하는 게 조문하고 저거 보는 게 이제 내년 한 5, 6월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월 되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례에다가 응용을 해요. 사례에다가 응용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관건입니다. 시험 문제도 대부분 이렇게 이쪽에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이렇게 이쪽에서. 참고로 출제 비중은요. 이쪽에 민법의 출제 비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요. 민법 총칙이 10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14문항. 채권법이 10문항. 그 다음에 이쪽 민사특별법이 6문항. 그래서 총 40문항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씩입니다. 2.5점씩. 그래서 100점 만점. 커트라인은 몇 점 넘으셔야 돼요? 60점. 60점 넘으시면 돼요. 40점 넘어서는 안 됩니다. 60점. 60점이면 몇 문제예요? 24. 24개 맞으면 60점이에요. 반타작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반타작. 쉬울 것 같죠? 예, 얼뜻 보면 20개가 반인데 반타작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분량이 많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조문이 민법 조문 이거 여기 빼면 친족 상족까지 하면 1100조 정도 돼요. 1100개 정도를 우리가 분석하고 뜯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자료가 첫째 조문이고요. 그 조문에 대한 해석, 판례, 그 다음에 사례 이렇게 응용하는 거. 세 가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1년 동안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조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법조문 보는 요령, 이걸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저 법조문 분석할 때.
법 조문은요 아주 간결하고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아주 짤막짤막하고 함축적이에요. 이거 조문 만들어낼 때 엄청 고민하고 이게 토론하고 세미나 엄청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집약적이에요. 내용이 여기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요, 아 이게 쉽지 않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조문이. 예. 그래서 조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면서 읽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드라마 보면서 읽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도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문 분석할 때. 왜? 이거 엄청 공들인 거예요. 엄청 공들이고 세미나하고 토론을 엄청 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민법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세법이라든가 뭐 공법이라든가 이런 과목은요 거의 매년 바뀌어요. 법이 매년 바뀌어요. 세금 문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민법은요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1960년도에 만들어 놓고 바뀐 적이 없어요. 왜? 민법을 바꾼다는 거는 이 거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니까 이게 너무 큰 혁명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민법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세법, 중개법, 공법 이런 거는요 거의 매년 손대요. 매년. 안정성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조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써보면서 할게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써볼게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으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봅니까? 2년으로 본다라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 조문입니다. 이거를요 지금 2년으로 보려면 어떤 전제하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전제하에?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이게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을 임대를 줬을 때 계약기간이 2년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떤 전제하에?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또 하나는요, 정한 임대차는 그때만 2년이에요. 그럼 나하고 주인하고 계약기간 안 정했어요. 계약기간 안 정하면 몇 년이 돼요? 2년. 누가 2년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럼 임대인하고 세입자하고는 계약기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요. 계약기간을 당사자가 안 넣었는데도 법에서 몇 년으로? 2년. 이거죠, 이거. 이게 법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몇 년 미만으로 했어도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몇 년이에요? 2년. 그럼 여기 주의하셔야죠. 몇 년 미만? 2년. 그럼 내가 1년 계약을 했다. 몇 년 계약했다? 1년.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몇 년이 돼요? 2년. 몇 년이요? 2년. 여기 있잖아 지금 이거. 그래, 이거 조문 잘 보셔야 된다니까. 몇 년으로 본다? 2년. 2년으로 보래요. 누가요? 법에서. 2년이에요, 2년. 몇 년 계약했어도? 1년 계약서 써도요. 1년 계약했어도. 이 말이야, 이 말. 그래, 이 단어 하나에 엄청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잘못하면 딴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2년으로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죠, 두 개. 몇 가지요? 두 가지. 뭐에 정함이 없을 때? 또 하나는 이럴 때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야만 이런 효과를 법에서 때려줘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이걸 법률 요건. 법이 정한 요건이에요. 요건. 이거는요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럼 이 효과는요, 법률적인 이런 효과, 2년으로 본다는 법률 효과는 어떤 전제 요건 하에만?
법률 요건 하에서만, 이 요건 하에서만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내가 3년 계약하면, 몇 년 계약하면? 3년 계약서 쓰면 몇 년으로 봐요? 이제 해석이라니까. 이게 해석이야, 이게. 법조문에는 그냥 뭐하고 뭐만 있어요? 요거만이죠. 2년 미만으로 정해야 2년이거든요. 근데 몇 년으로 했어요? 그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맞죠? 6개월로 계약하면 6개월로 계약서 썼어요. 그럼 몇 년 미만이에요? 그럼 몇 년으로 봐요? 오케이, 2년으로 본다. 이게 법조문의 취지예요. 그죠? 그럼 이런 법률 요건이요. 이런 법률 요건이 갖춰야만 이런 효과가 생기죠. 그럼 2년으로 본다라는 거는 임차인이 몇 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임차인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 권리가. 몇 년 동안 살 권리? 2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가.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권리가 생기도록 법전에 규정을 해놓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요건이요. 이런 요건이 법조문이 1000개니까 몇 개요? 1000개의 요건을 여러분이 꿰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법률 요건 1000개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 효과가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1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해야 될 핵심은 뭐예요?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죠. 이 요건을 때려내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핵심 과제예요. 법조문이 1100개니까 1100개 하셔야 돼요, 이제. 아, 이제 짐 되세요? 아, 예. 예, 짐이 이제 많아져요. 그거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몇 개로 편제가 돼 있어요? 민법, 총칙, 두 번째는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근데 원래 법대에서는, 원래 법학과에서는 총칙만 6개월을 해요, 6개월. 요것만 6개월 해요. 그래도 진도 반밖에 못 가. 물권이요? 물권 이거 1년 하는 거예요, 1년. 채권 1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걸 어떻게 해요? 두 달에 한순환 해요. 예. 그래, 법대 교수님들이 이거 강의하라고 그러면 다 못해요, 다 못해. 왜? 시간 내에 들어가질 못해요. 전혀 하질 못해요. 효율적으로 강의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두 달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하고 저하고 호흡하고 이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 짐이 좀 있습니다, 짐이. 처음에는 짐을 제가 한 50개만 얹어드려요. 50개 정도만 얹어드려요. 11월 달에는. 1월 달에는요, 한 100개를 옮겨요. 100개 더 올려요. 그 다음에 3월 달 되면, 예, 한 200개를 올려요. 그게 양이 점점 많아요. 왜? 법률 요건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법조문 수가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크고 중요한 골격 위주로 가고요. 예, 갈수록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예, 민법의 이제 방향은 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를 보는 거다? 그게 법조문에 있다. 법조문에. 근데 이 법률 요건이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애매한 거는 뭐에 의해 규정이 돼 있어요? 판례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판례를 보려면 조문이요. 조문을 정확히 보셔야 이 판례가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판례가 정확히 잡힐 때는 한 5월 이후 되면 판례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전체적인 방향이 이게 됐고요. 시험도 이쪽에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사례 문제에서 약 19문제가 나왔어요. 19문제가. 예. 계속 갑을 얘기만 해요. 갑을 얘기만. 이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게 되면 이 조문하고 이 법률 요건하고 판례가 되면 그냥 갖다가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렵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쉽습니다. 왜? 외우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예,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 잘 되면 여기 조문하고 판례가 내가 잘 되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법률 요건입니다. 법조문하고 법률 요건을 계속 열심히 분석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민법 개요 이렇게 보셨고요. 자, 뒤로 넘겨보면 2절이 나와요. 이제 개요가 나왔고요. 2절에 보면 법률 관계라고 나왔죠.
법률 관계. 그 법률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얘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나빠져서 그래요? 뭐가 생겨서 그래요? 분쟁이 생겨서 그렇죠. 이 분쟁을 풀어보자라는 게 법률 관계. 분쟁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풀어보자? 법률의 규정, 법규정이죠. 법규정을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법규범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법규범이라고 그래요. 법규범에 의해서 이거 분쟁을 해결해 보자 이거죠. 그럼 법규정대로 이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얘가 돈 받을 권리가 있냐? 9천만 원의 권리가 있냐? 너는 그런 갚을 의무가 있냐? 결국 분쟁이라는 거는 권리하고 뭐의 싸움? 의무. 권리하고 의무가 이렇게 있냐 없냐? 이걸 다투고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법전에 있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이걸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 이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 규칙이죠. 규범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규칙이에요. 룰입니다. 룰. 집안에도 룰이 있고 회사에도 룰이 있고 다 룰이 있죠. 그 룰을 뭐라고 불러요? 규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쌍괄호 1번 볼게요.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필요로 하는데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른다?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이 규범은 종교 집단에는 종교 규범이 있어요. 그죠? 예. 법에는 무슨 규범이 있어요? 법규범. 그래 규범은 엄청 많습니다. 그럼 학원에도 뭐가 있어요? 학원에도 규범이 있어요. 무슨 규범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수업 중에 어떤 규범이 있어요? 얘 핸드폰 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규칙. 그죠? 그 규칙을 어기면 뭐가 따라와요? 제재가 따르죠? 예,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규범이 있어야죠. 그죠? 규범이. 예. 식사할 때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야 대화라도 할 게 있죠. 규범입니다. 룰입니다. 룰. 예.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 볼게요. 밑으로 가시면 법률관계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이. 내용은 옆에다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하고 뭐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무슨 관계? 권리와 의무 이 관계죠. 이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다. 충돌. 이걸 법률관계라고 불러요. 요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이 친구가 아까 외상대금 9천만 원 10년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급 명령을 받아놓으면 지급 명령서라는 걸 받아놓으면 그 채권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몇 년 지나도. 예. 그럼 이 친구가 계속 망할 건 아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채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 지급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로마 숫자 3번 큰 3번 나오죠? 권리와 의무에 뭐가 나와요? 종류 나와요.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를 이제 이런 권리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보셨죠? 크게 권리는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권리는 채권하고 뭐하고? 물권.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기면 권리의 분류가 쑥 나와 있어요. 그죠? 뒤에 보시면 권리의 분류 나와 있죠? 쌍괄호 1번은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1번에 인격권, 2번에 재산권 이렇게 나오죠? 인격권, 이거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죠. 그죠? 생명이나 신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격권.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 내가 재산을 가지면 권리가 있어요. 그걸 무슨 권? 재산권. 3번은요? 가족권. 이거는 뭐예요? 부부는 서로 간에 혼인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상속 지분이 생기죠? 그게 가족권이죠. 누구만 가지는 거예요? 가족만. 예, 거긴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까지는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쌍괄호 2번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하시면 돼요. 별표 하나. 권리의 작용에 효력에 따른 분류. 됐죠?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와요. 여기다 이제 별표만 딱 하나 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다음 주부터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입니다. 예, 초록색은 제가 기출문제 표시할 때.
초록색은 뭐 할 때요? 기출문제 표시할 때는 이걸로 할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사법고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또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한 7, 80%가.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테마하고 콘텐츠가 정해져 있어요. 강사 머릿속에. 그러니까 수업만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복습만 따박따박 따라와 주시면 고득점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복습이 필수예요. 왜? 양이 많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놓으시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복습이 생명이에요. 하루라도 늦추면 이게 안 돼요. 여기 파랑색하고 요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색입니다. 지금은. 자, 권리에 작용했다는 물류. 1번이 뭐예요? 지배권 옆에다 쓰세요. 물권. 지배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물권이요. 물권. 내가 재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재산. 물권입니다. 그건 끝에다 쓰세요. 끝에다. 특성.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어요? 채무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죠. 근데 이 물권은요, 내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해요. 특성이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소유권, 내 집, 내 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건들지만 내 거니까. 그죠? 그래, 물권은 효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작용한다. 효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세적 효력이라고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세효. 어려운 말 쓰죠? 세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대세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쓰느냐면 절대권이라고 써요. 무슨 권이라고 써요? 절대권이다. 내 땅 절대 건들지 마. 내 땅이니까. 효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무슨 권? 절대권. 대상은요, 이 물권의 대상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뭐를 지배해요? 객체가? 물권은 객체가요. 어떤 걸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뭘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 객체가. 물건은 뭐하고 뭐를 합쳐서 물건이라고 불러요?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물건.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 이걸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나하고 차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 채권 관계, 물권 관계? 왜? 물건이죠.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하냐 못하냐 이거죠. 그죠? 예. 내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어요. 외제차를 뽑았어요. 근데 등록을 내가 내 앞으로 안 냈어요. 그럼 내 차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죠. 뭐를 해야 내 차가 돼요? 등록을 해야죠. 그게 바로 무슨 관계? 물권 관계예요. 물권 관계. 내 차냐 아니냐 이거죠. 내 차냐 아니냐. 객체는 반드시 뭐를 대상으로 한다? 물건 가지고 한다. 두 번째는 청구권.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채권.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채권. 채권은 누구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 누구 관계? 사람하고 사람 관계. 그럼 특성이요. 이 채권의 특성은 거기다 끝에다 쓰는 거예요. 특성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해요?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해요? 계약의 누구에게만? 당사자. 계약 당사자에게만 뭐한다? 효력이 작용한다. 뭐가 작용해요? 효력이 작용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특성. 글씨를 이쁘게 쓰세요. 정성 들여서. 그죠? 왜요? 이거 1년 동안 또 보고 또 보는 거거든요. 물권은 누구한테 효력이 작용했어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그게 바로 물권하고 채권의 결정적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게 물권이고 이게 채권이에요. 두 번째, 채권의 객체는요. 채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사람이야?
물권은 물건에 대해 물건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채권은요, 누구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건 물권 관계, 이건 무슨 관계? 채권 관계. 됐나요? 이 시험은 여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우리 책처럼 이렇게 용어 써놓은 거예요. 이건 용어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오는 거지, 이런 특성들이. 그럼 이제 응용을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에 나오는 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보고 갑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볼게요. 우린 처음에 왔는데 실제 문제 풀어요. 네, 풀어요. 우리는 풀어요. 왜? 선수가 금방 됩니다. 예, 자 볼게요. 응용하는 거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친구는 외상대금 9천만 원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경험을 해가지고 그냥 거래하면 나 돈 떼요. 그죠? 이제 물건 팔을 땐 외상으로 해야 근저당을 잡아요. 근저당을 설정하자고 그래. 너 집 있지? 그럼 근저당 설정해. 그럼 내가 외상 줄게. 맞죠? 그래야 안 떼요. 돈을 안 떼요. 그죠? 예. 근저당을 해놨어요. 이 부동산에, 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됐나요? 그럼 얘는 권리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채권하고 두 개가 있는 거지. 채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권리가 두 개 있죠? 오케이. 저 채권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채권이 사라져요? 채권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 돈을 갚으면 채권 사라지죠? 또 하나는요. 채권자가 만족을 해. 만족을 못 얻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만족을 못 얻게 해요. 그럼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돈을 못 받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빈다 이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면 돼요. 그게 목숨을 끊는 거죠. 맞죠? 예, 비극이지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게 잠수 탄다는 얘기가 그래 나왔어요. 얘가 못 받잖아요. 잠수 타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죽는 거죠. 그럼 저 채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예. 이제 채권이 사라져요. 오케이요? 네.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 시험 문제. 저 건물이요. 얘가 근저당을 잡아놨어요. 건물에다가. 오케이요? 건물이 불났습니다. 건물이 불나가지고 건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해되세요? 물권 있어요? 사라져요? 채권 있어요? 사라져요? 물권은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불나서 잿더미만 있어. 잿더미만. 그죠? 그럼 물권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권은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그렇죠. 안 사라지게 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토지에다 하면은 안 사라져요. 왜요? 토지가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가 없대잖아. 그럼 어디다 해요? 아파트에다 해야죠. 아파트에다가. 빌라에다 하든가. 건물에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되죠. 근데 그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아니면 일본처럼 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됐다. 그럼 물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근저당? 사라져요. 뭐가 없어지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 그 말이. 여기 있잖아요.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이 물건이 있어야지 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없어지면 물권이 사라지고 소멸해버려요. 그럼 저 채권은요? 예, 채권은 존재해요. 왜요?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죠? 그럼 물권 채권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는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죽어버리면 물권 채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본처럼 지진 나가지고 건물만 붕괴됐다. 그럼 뭐는 사라져요? 근저당, 은행의 근저당권은 사라지고 뭐는 남아있고 채권은 남아있다 이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저당 잡힌 건물이 뭐하면? 멸실하면 물권과 채권이 모두 소멸한다? 예,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응용되세요? 그 문제는 이걸 뚫으셔야 돼요. 이걸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비중이 있어요. 왜? 이게 물권의 특성이고 이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물권 관계, 채권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첫 시간 그 뼈대를 조금 보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둘째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